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서울에 귀농해서 여기 귀촌이죠. 귀촌을 해서 농가 레스토랑을 열고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 좀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레스토랑도 해보기도 하고 뭐 또 아이들하고 테이블 매너 관련한 교육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득이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이고 연간 그 해외 방문하고 있는 여행객들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사실은 그런 레스토랑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별로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좀 살아가는데 이게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맛있는 레스토랑 사용법 요거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카나페 만드는 것까지는 같이 못 해보고 제가 시연을 해보고 테이스팅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3시간 꽉 채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이제 재밌는 얘기들 몇 가지 있죠. 그렇죠. 남 헐떡고, 그렇죠. 뒷담 맞추는 재미, 뭐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재주는 없고요. 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로컬 마슐랭인데 아마 미슐랭 아시죠? 미슐랭. 우리 지난해도 미슐랭 가이드에 별 3개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미슐랭의 미슐랭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뭐 재단 같은 곳인데요. 레스토랑들을 평가해서 별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이드북에다가 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그 마이산이 별 3개를 획득을 한,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린 투어리즘으로 별을 받은 데가 2군데인데 하나는 설악산, 그 다음에 여기 마이산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산과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뭐 평가를 받은 거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 늘 보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는 이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는 사실은 잊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슐랭에서 아마 이렇게 마슐랭이라고 하는 이런 워드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북이 셰프 조처럼 제가 사는 지역이 북입니다. 그렇죠. 뭐 공간을 넘어야는데 저도 여기서 10대 때부터 살다가 제가 2010년 지난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생이니까 만 50세 되던 해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진안으로 내려왔는데요. 정말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여기를 탈출해서 진안으로 왔습니다. 인생이 막 새로운 인생. 흔히 뭐 얘기 그렇게 하죠. 왜 시골 왔어? 뭐하러 왔어? 막 이러면 뭐 인생이 막 하여튼 도시에 복잡하고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좀 더 다른 방식의 삶을 좀 살고 싶어서 뭐 귀농했습니다. 또는 귀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도시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뭐 고령화 사회, 뭐 정년 문제들이, 근데 실제로 도시에서 뭐 일정한 규모의 기업들에서 정년을 채우고 아마 정년 퇴직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여하한 이유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평균 퇴직 연령이 뭐 40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회사 사규나 회사에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규정들에서 뭐 대략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60세가 정년인데요. 그 정년을 다 채워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호텔도 특히 그랬습니다. IMF라고 하는 그런 국가 부도 위기 사태를 겪고 또 여러 가지 이 국제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중간에 뭐 구조조정이다 또는 뭐 정리해고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또래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고 또 그런 연유로 사실은 귀농귀촌의 붐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처음 요리를 시작한 거는 뭐 학교를 일단 진학을 한 거고요. 지금은 경희대학교 관광조리학과가 4년제 학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전문대학이었습니다.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조리과. 저희가 84학번인데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서는 80학번입니다. 근데 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이러저러한 일들도 해보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거나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사실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공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뭐 별 험한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요. 당시 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긴 했지만 그걸 제대로 지켜주는 이런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하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공부는 할 수 없어서 짧게 공부해서 사실은 조리과를 꼭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 대학을 갔고요. 제가 84년도 당시에 86년도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많은 선수단 또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 호텔과 기반 시설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막 짓고 있는데 저기 호텔 관련한 데 가면은 틀림없이 취업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뭐 어렴풋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85년도죠. 84년도 입학해서 85년도 졸업하고 호텔을 당시에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갔습니다.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 클럽에서 대사관 직원들만 이용하는 클럽입니다. 지금은 뭐 용산 공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우스포스트라고 주로 대사관 직원이나 미군들이 학교도 있었습니다. 거기 대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있었는데요. 그쪽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거길 나와서 졸업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거길 다녔거든요. 당시 전문대학은 취업이 목적이어서 사실 학교 출석을 안 해도 대체로 졸업장은 다 줬습니다. 낙제는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는 워커힐 호텔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랜드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집 근처에 생겼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호텔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텔 생활을 하고 2000년 초반까지 호텔 생활을 했고요. 사실은 노동운동 10년 하면서 결국 해고됐습니다. 제가 좀 감성으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 해고를 됐고요. 호텔 취업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외식업체 쪽에 아마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셰프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은 정리를 했고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텔에. 그러니까 제가 다 있을 당시에 워커힐 호텔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호텔 하나의 직원이. 그래서 상상 한번.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 호텔 하나에 1,500명. 제가 이직을 한 그랜드 힐튼 호텔은 600명이었고요. 남산 밑에 있는 지금은 호텔을 문을 닫았지만 뭐 이런 호텔들은 약 900명.
지금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뭐 잠실까지 합치면 약 한 3,000명. 그러니까 호텔 하나가 웬만한 제조업체만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7년 전까지 얘기입니다. 97년도 IMF가 터졌잖아요. 96년도 12월인가요? 그리고 97년도죠. 97년. 제가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96년, 97년 이렇게 IMF가 터지면서 뭐 전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호텔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텔들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소위 고용 유연화를 기업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텔은 거의 한 97% 정도가 소위 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계절적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형식으로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런 고용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규직과 요즘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 이런 구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IMF를 계기로 소위 기업의 구조조정, 고용 유연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냈죠. 외주를 주거나 또는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런 노동자들의 계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예요. 지금은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 중에 아마 60% 내지 70%가 전부 비정규직이나 그런 탄력적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다. 대부분은 늘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사실 한편으로 표정 관리를 했죠. 겉으로는 어려운 척하면서 뒤로 돌아서 웃기도 하고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취업 문제나 이런 게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미슐랭의 스타를 우리나라의 미슐랭 가이드의 스타를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게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이러면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이 소위 그 외식 업체들, 개인이 하는 오너 셰프들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질과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퀄리티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시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자고 나면 강산이 변해요. 그렇죠? 자고 나면 강산이 변하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용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뭔가 하나 리뉴얼하고 메뉴를 개선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1년 걸려요. 1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변화나.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자본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텔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퀄리티가 우수한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게 저기 북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메뉴들이 실시간은 여기서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런 응용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못 쫓아가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그런 오너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갖춘 레스토랑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뭐 대충 할 거 없으면 뭐 농사나 짓지처럼 식당이나 하지가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 때 IMF 터지고 나서 이 재취업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새로운 어쨌든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식업체였습니다. 그래서 97년 IMF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외식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체인 가맹업체들, 요즘 백종원이나 요에는 백다방 그런 브랜드들이 주식회사 본이나 이런 데들이 그때 당시에 이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하라고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 돈들을 대부분 외식업체나 이런 데들이 챙겨갔어요. 소위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형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한쪽에서는 무너졌고 한쪽에서는 성장을 하는 참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 외식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걸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곡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놓으면 적자이긴 한데 폐업하려면 뭐 원상회복해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절차와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외상으로 이렇게 썼던 이런 물건값도 줘야 되고 이랬는데 그 돈이 없어.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긴 한데 외식 산업이 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화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한 이런 퀄리티와 능력, 이런 스킬들을 획득함으로써 뭐 예전에 그냥 할 게 없으면 식당이나 하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줄줄이. 그런 분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퇴직하셔가지고 요즘 오래 살아요. 60세 퇴직하면 뭐 기껏 노는 거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2년도 못 놀죠. 한 1년 놀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여기 그 마령에 기촌하신 분도 한 재작년인가요? 정년퇴직 현대자동차 하시고 사시는데 도저히 한 2년 놀아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그래서 다시 이사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자동차에 아마 전기제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산업단지나 도시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관련한 이런 뭐라 그럴까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귀촌자들이 와서 이거 먹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늘 뭐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1년 정도면 끝이에요. 뭔가 내가 할 일이 필요해요.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역에 내려왔고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마 진앙뿐만 아니라 모진장 인근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남자만 이렇게 먼저 귀촌하신 분도 있고 또 여성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어쨌든 깃발을 들고 앞으로 이러고 가요. 근데 어쨌든 같이 사는 배우자를 설득해서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시골 생활은 뭐 절대 혼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쨌든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하여튼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나이도 이제 나이가 50이고 내일 모레면 이제 60 환갑을 바라보고 이러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냐. 뭔가 좀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촌을 한 목적에 정리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가진 거 좀 다, 가진 것도 없지만 무거운 짐 내려놓고 좀 가볍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역분 한 분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지난해 와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가장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선 빚을 청산하래요, 빚을.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시골 내려오면 매달 꼬박꼬박 뭐 이자 갚고 이러면 그건 뭐 불가능하다 사는 게. 그러니까 빚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뭐냐 그랬더니 또 와서 뭔가 이렇게 풀어볼 만한 이런 기술이나 기능을 한 가지는 가지고 와야 된다. 어쨌든 농촌이 그동안에는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쉽게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전기 기술자나 목수나 뭐 타일이나 사실 그런 분들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역에. 그렇죠. 뭐 하나 고장 나서 고치려고 하면 참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도 가지고 오면 뭐 그래도 뭐 돈벌이는 안 돼도 먹고는 살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사사로운 이런 관계들은 좀 정리해라. 정리 안 하면 뭐 경조사비 줘야죠. 뭐 때 되면 가서 인사해야죠. 이런 게 월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좀 그거 불편하긴 하지만 정리해. 좀 내려놓고 좀 쌩 까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만 이런 빌라, 뭐 아파트는 안 가지고 있었고요.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아이들 전셋집은 하나 얻어줘야 되잖아요. 딸 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큰애가 대학 졸업했고 작은애는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아빠가 둘째 너 남은 동안에 학비는 내가 보내줄게. 나머지 생활비는 네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아이들이 요즘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 알았어 아빠 그랬는데 지가 뭐 정말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거야. 근데 잘 살아요 지금. 어쨌든 큰아이는 어쨌든 솔로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가 자그마한 자기 업체를 가지고 오파 같은 거를 해요. 오파상을. 그리고 작은 애는 결혼해서 손주가 둘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촌하기 정말 잘했어요. 같이 한번 부대끼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 잘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려와서 빨리 독립을 하게 됐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를 찾아가는데 훨씬 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촌, 뭐 기농 이러면 다 계획 세우잖아요. 사실 좀 별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래도 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계획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이러는 게 북이 영화였습니다. 북이 영화. 북이 영화. 사실은 제가 북이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인이 있는데 진안이 그 북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지 명칭도 있고 그때 당시 아마 이렇게 진안 지역이 영화 촬영 로케이션으로 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뭐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북이라고 하는 북이 명칭에 영화와 관련되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음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니까 그럴듯해요. 이름도 북이영화 그래서 이제 북이영화라고 하는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 계획 쓰고 보니까 나중에 와서 여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뭐 6차 산업화 바로 그 얘기더라고요. 막 융복합. 제가 농사를 좀 짓자 했어요. 그래서 땅을 한 1,500평 빌렸어요. 내려와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수확하는 농산물로 레스토랑을 해서 손님들에게 팔아보자.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뭐 땅 사고 레스토랑 짓고 이러는 게 우선 뭐 쉽지 않기도 하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조그만한 제가 빌린 밭에 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 하우스의 한 절반 정도를 레스토랑처럼 꾸몄어요. 아주 뭐
그럴듯하게는 아니고요. 촌스럽게, 정말 촌스럽게. 그래서 몇 번 손님들 주말에 1박 2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잠도 자고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한두 해 지나니까 그냥 뭐 소위 6차 산업화 뭐 이래가지고 유행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지 못해요. 숙박시설도 없었고 제가 백운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2층에 조그만 숙박시설 같은 게 있어서 거길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거길 빌려서 쓰고 와서 숙박에 재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 사는 분들이어서 여간 불편해 하시지 않아요. 아예 촌스러우려면 촌스러워야 되고 조금 모던하게 하려면 현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했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왔어요. 그리고 농촌다움을 이렇게 경험하기에도 오히려 차라리 그거라도 했으면 야, 나 그 농촌 가서 촌캉스 뭐 이런 경험했어 이럴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하지 못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썰먹에 쓰일 때가 생겼어요. 뒤에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이거 농사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농사 아까 땅 1,500평 빌렸다고 했잖아요. 농사 못 지었습니다. 일단 체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농사해서 투입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묵은 땅이었어요. 묵은 땅을 농사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니까 거기 뭐 소나무도 잔뜩 있고요. 장비를 한 일주일 불렀나 봐요. 그래서 소나무 다 캐내고 그리고 밭을 만들 때 이게 또 물이 어디서 막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땅을 팠어요. 파서 거기다가 유공강 묻고 뭐 해가지고 배수 시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사실은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남의 땅에다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호박하고 몇 가지를 심었는데 제가 돈 벌어온 건 단호박 60개 팔아서 딱 돈 30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 이제 꾸러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호박을 수확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거는 안에 벌레가 다 먹었대.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준대. 마침 내게 아주 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그걸 다 넘기고 하여튼 돈을 30만 원인가 40만 원 유일하게 벌어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접자.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다 나한테. 특히 소위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한 농사도 짓고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 파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칼잡이로 이런 칼잡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칼잡이로. 그래서 제가 마령에서 3년을 살았네요. 3년을 살고 이제 뭐 그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서 이제 다시 이게 가지고 있던 뭐 얼마 안 되는 돈도 뭐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종잣돈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수에 있는 60명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어가는 700고지 정상에 있는 60명째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60명 휴게소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누가 그래요. 거기가 장수 군 소유인데 비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한번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야 정말 풍광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래를 내려다보고 거기다가 거기가 뭐 대지가 한 1000평이 넘어요. 거기다가 휴게소가 한 150평 뭐 이 정도 돼요. 야,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크고 이러니까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거 할게. 그냥 바로 서류를 만들어 가서 접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접수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됐어요. 낙찰가를 잘 적었나 봐. 그래서 거기서 5년을 했습니다. 5년, 60명째에서 60명째 5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작은 애 결혼도 시키고 종잣돈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 내려올 쯤 되니까 뭐 큰 애 작은 애들이 독립을 하면서 제가 전세를 얻어줬던 전세금을 다시 돌려줬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북위에 있는 지금 이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 집을 산 거는 내려오기 2년 전에 샀어요. 제가 3년 되던 해에 60년 휴게소를 한 지 3년 되던 해에 내려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샀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비워뒀었죠. 2년 동안 그냥 비워두고 제가 내려와서 모래째 노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했는데요. 처음 레스토랑 이렇게 막 수리를 하니까 동네 분들 다 신기하잖아요. 뭐 집 수리하니까 뭐 주변 분들 매일 와서 여기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레스토랑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 전부 다 갸우뚱거리잖아요. 제가 처음 사실은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메타세콰이어 길에 사람 별로 안 다녔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분명히 곧 알려질 거야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참 이쁘고 담양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림이 참 좋잖아요. 적절한 이 소위 곡선이라고 하는 이런 곡선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참 그림이 근사하게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알려질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사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안에 거기다가 마을 초입에다가 레스토랑 한다 그러니 뭐 다들 의아하죠. 저기다 저 미친놈이 저기다가 무슨 레스토랑을 한다고 저기다가 해.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뭘 할 건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일단 하여튼 레스토랑 자리는 만들어놨고 뭔가 팔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 분들도 좀 혹팔 만한 이런 메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호텔 출신의 셰프들이 음식점 하면 다 망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이게. 장사라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 장사는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무슨 그 지하철역 가까운 데라든가, 그렇죠? 사람들의 이런 이동이 굉장히 많은 데든가, 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멈춰지는 이런 지역이어야 장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입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전주에서 국일이긴 하지만 진안이 고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모래째입니다. 그렇죠? 소태정 재미없어요. 고속도로 재미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한테 늘 모래째로 넘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진안이 진안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로 저도 사실 거의 다녔어요. 아주 바쁘지 않으면 진안 와서도 소태정 길로 안 다녔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렇죠. 참 좋은 길입니다. 사시사철. 그래서 곧 이제 알려질 그런 입지가 좋은 전주나 완주를 거쳐서 진안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에 놓여 있고 또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근사한 길이 또 있고 뭐 이런 입지면 뭐 시골에서도 레스토랑을 좀 해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무엇을 팔지? 이건 뭐 요리사인 제가 뭘 하면은 분명히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거든요. 좀 근사하게 막 요리도 만들고 그렇죠. 폼나게 이렇게 째를 내는 우리 여기 말로 그렇죠. 째를 좀 내는 이런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칫 망한단 말이에요.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가성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그래도 뭐 적은 돈에 조금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메뉴여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60명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돈가스,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메뉴를 바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베지테리안 메뉴만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카치아라고 하는 이탈리안 빵하고 습하고 이런 샌드위치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돈가스만한 게 없어요. 저희 베지테리안 메뉴 하면서 거의 망할 뻔했죠. 아직까지는 저는 베지테리안 전문 레스토랑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채소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기후위기로 고깃값보다 더 비싸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족시켜낼 만한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채소 요리 뭐 등등을 해봤는데 여전히 돈가스입니다. 저희 집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법적 노인이거든요. 내년이면 법적 노인입니다. 그 노령연금도 타요. 근데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어깨도 고장이 나고 손에 뭐 이제 관절염도 오고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제가 뭐 제 주변의 지인들도 보니까 언제까지 일할까요? 일단 70까지는 한대요. 그래서 사실 65세에 정년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놀아야지 이랬는데 70까지는 한대. 그래서 그래도 나도 그럼 할 수 없이 70까지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시골 생활 우리가 지속 가능함을 얘기하는데 그 지속 가능은 결국 좀 경제적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지속 가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사실은 농촌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최상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정밀농업연구소의 남배작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일본에 한번 사례를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 왔는데 이제는 안 가고 싶어요. 일본은 훨씬 더 우리보다 고령화되어 있고, 그렇죠? 정말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는 농촌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시는 레스토랑, 스테이 뭐 등등 이런 데를 좀 다녀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우리도 뭐 똑같을 텐데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일찍 보고 왔어요. 그분들 역시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가 없어서 근근히 사실을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근근히 끌어가고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사실은 자기들도 어떻게 전망을 못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 또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저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농촌 비즈니스와 관련한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좀 뛰어넘는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어쨌든 SNS라고 하는 것,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운송수단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곧 저는 드론도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준비는 아마 거의 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촌 지역의 뭐,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어려워요. 저는 뭐 그런 것도 농촌 비즈니스로 향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준비 좀 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좀 젊은 세대들, 차기에 어쨌든 농촌과 관련한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들을 좀 한번 찾아서 지역에서 하면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 저는 그래서 드론 관련한 거, AI 관련한, 농업도 AI 관련한 기반들이 아마 일반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뭐 이미 로봇과 AI 기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그렇죠. 뭐 농약 뿌리고 수확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에서 좀 시도해보면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은 돈을 저는 좀 이렇게 지자체들이 좀 투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전망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적인 것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하다가 업종 전환을 할 생각인데요. 업종 전환 중에 하나가 스테이입니다. 농가 민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청년하고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는 이제 수프와 빵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빵은 지역에 있는 청년이 우리 지난해 밀이나 아니면 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저는 수프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상품화해서 좀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좀 농가민박입니다. 농가민박인데
관광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지금 설악산, 설악동이 그냥 폐허잖아요, 그렇죠? 예전처럼은 수학여행, 그 다음에 단체 관광 여행 이런 것들로 한때는 호황을 부리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의 여행은 안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FIT라고 하죠. 그냥 워킹 게스트들이 많습니다. 뭐 기껏해야 가족, 친구, 뭐 지인들 이런 소규모 단위의 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근데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 그런 방식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큰 대지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개 막 이렇게 빌라 같은 걸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들 다 망했어요. 충주호 가면은 예전에 코레스코 콘도라고 멋집니다. 그렇죠? 충주호가 바라보이는 언덕에다가 빌라 같은 거 지어서 팍 했는데 정말 좋아요. 가면은 그렇죠? 빼치카, 난로 막 있고 그럴듯한데 유지 관리비 잘 안 나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서 결국 망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규모화되는 방식으로 뭔가 리조트를 만드는 게 필요는 할 겁니다. 일부에 정말 뭐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근데 우리 진안같이 이런 곳에 참 애매해요, 그렇죠?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어쨌든 볼거리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진안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죠. 일단 산 많고 그렇죠. 70% 이상이 산으로 계곡이 또 많아요. 저는 계곡마다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재미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호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 것들에 와서 쉬게 하는 것. 제가 작년 8월부터 농가 민박을 했는데요. 2박 3일 오시는 손님들이 밖에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안에서만 계셔요.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밥도 이왕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좀 밥까지 다 해줄 자신에서 아침은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아까 빵과 수프를 하는데 그 판매 대상 중에 하나가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꺼내서 데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농촌 비즈니스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진장 지역만 하더라도 이 펜션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 납품 대상이에요. 영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 그 사다가 냉장고 오늘 스테이 오는 손님들한테 내일 아침 요거 그냥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할 수 있는데 막 음식하고 이런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 먹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 고기 못 구워 먹습니다. 단지 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는 거.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네. 딴 거 필요 없어. 이런 부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끼리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촌 비즈니스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스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영상을 소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즐기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가세요. 그 다음에 편집 공부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 프로그램들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USB로 그렇죠? 영상 편집하고 만든 거 딱 드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농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들, 조건들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 민박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빈집들 많이 생기잖아요. 마을 안에. 마을 사업으로도 풀어봐도 좋겠다. 마을 사업으로. 저도 이제 빈집 생기면 하나 더 빌리려고 해요. 하나 가지고 하니까 조금 부족해요. 막 성수기 때 막 몰려요. 이게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평균으로 고객들이 오지는 않아요. 막 몰릴 때 한꺼번에 와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좀 쉴 때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화 문제도 필요해요. 적정한 규모화가 필요한데 농촌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걸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는 아마 이제 사람의 문제겠죠. 그런 것들 운용하고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가 중요해. 이런저런 얘기를 썼는데 벌써 그쵸 예정된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1시간을 조금 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과 함께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농사나 짓지, 인생이 막 아까 했고요. 위로 자꾸 가네요. 거꾸로 제가 들었나 보다. 지역과 함께. 사실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제가 운이 좋으라
거라고 해야 되나. 아까 소위 6차 산업화, 용복합 이런 것들에 메뉴 뭐 개발이나 또는 레스토랑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왔던 해, 뭐 한두 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좀 불려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기도 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뭐 부안 여기 뭐 굉장히 여러 군데에 가서 메뉴 개발도 해주고, 소위 6차 산업 관련한 레스토랑을 오픈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획사들 뭐 그런 것들을 대체해주는 용역회사들은 있긴 했지만 그런 메뉴 개발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디자인 해주고 할 만한 인력은 없었어요. 전주에 있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하고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부들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했습니다. 뭐 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로컬 인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 셰프들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불러다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농장도 방문하고 또 팜파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꽤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뭐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절별로 뭐 기농기촌이든지 아닌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파급력이 크잖아요. 소위 인플루언스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알려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해 와서도 여러 단체하고 뭐 마을하고도 이러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부캐입니다. 제가 본업은 요리사인데 이건 이제 부업으로 컨설팅하는 것, 특별한 메뉴 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였죠. 제가 기농기촌 관련한 지역분들과 상담했을 때 좀 다 내려놓으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술 한 가지가 있으면 먹고는 살 수 있다. 그게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히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던 재능이 지역의 이런저런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시 종잣돈을 만드는데도 꽤 도움이 됐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짧아요. 시간이 그렇죠. 뭐 두서없이 이리저리 하여튼 귀천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이제 나이값하고 살자. 제가 사실은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은 닫고 귀는 열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는데 제가 지갑 열 만한 형편은 못 열고 가급적 입은 좀 닫고 귀는 좀 열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좀 나이값 하나 이렇게 쓸데없는 그렇죠? 노땅지도 안 하고 그렇죠? 나이값은 좀 하고 살자 이런 게 지금 현재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괜히 참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동안은 이제 먹고 사느라고 레스토랑에 거의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분들하고 일상적 교류들을 잘 못했습니다. 저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관계 맺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욕심내지 말자. 절대로 욕심내지 말자. 지금 뭐 그건 제가 귀촌해서 지금까지 하여튼 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걸 자꾸 일을 벌이면 그건 뭐 그럴 바에 서울 생활하지 뭐하러 내려왔어. 그래서 절대로 그 일정한 선 이상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고 신나게, 그렇죠? 건강이 제일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남은 기간 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잘 하는 것, 이렇게 남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면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프랑 빵이랑 이런 것도 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